아빠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막연한 질문은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함께 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이의 한마디 한마디에,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어떻게 반응해야 아빠다울지를 몰라 늘 망설였고 고민했고 초조해했다. 그 시절에 나는 면허증 없이 비행기를 운전하려 나선 무면허 조종사나 마찬가지였다. 그 무면허 조종사는 그렇게 그냥 함께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해도 아깝기만 한 그 수많은 시간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아이와 아내의 즐거움과 기쁨까지 한순간에 망쳐버리곤 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아빠와 아버지. 같은 대상을 부르는 호칭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느낌과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아빠라는 호칭은 아버지의 유아적인 표현이지만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을 서로 부비부비하면서 정겹게 보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죠. 반면에 아버지라는 호칭은 왠지 가장으로서의 근엄한 느낌, 집안의 기둥, 흔들리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는 책임과 부담으로 어깨가 무거운, 그래서 때로는 애처로운 느낌도 줍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세대.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돈 벌어서 집에 갖다 주면 그 소임을 다한다고들 생각했죠. 새벽에 일터로 나가면 얼큰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살림과 아이들 교육은 대체로 어머니 몫이었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자상하게 자식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아버지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커서 아버지가 되면 보상 심리에서인지 자식들에게 참 잘하려고 하는데 잘해준다고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낳는 경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이코리아에서 펴낸 아빠 반성문인데요. 완벽한 아빠 역할에 버거워하면서도 속 시원히 그런 마음을 꺼내놓지 못했던 아빠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동시에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는 지혜를 일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영진 교수는 아빠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빠를 불러보지 못한 그에게 아빠라고 불러대는 아이가 생기면서 많이 어색하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아빠, 아버지, 싱글 데디들은 늘 그의 연구 대상이었고 이런 관심으로 싱글 데디로서의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나름 완벽한 아빠 역할을 잘해보려고 열심히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 애씀이 오히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아빠들의 속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럼 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려 볼까요? 이제 나도 슬프고 아프다고 말하라. 삶은 어쩌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만을 감내하기도 힘든 여정의 연속이다. 그 삶의 여정에서 아빠라는 자리는 또 다른 만만하지 않은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게 한다. 아이를 향한 아빠들의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부족함에서 비롯된 죄책감은 다시 아빠가 아이에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게 한다. 그 사명감은 아이를 닥달하고 통제하고 아프게 만들어 오히려 아이가 아빠에게 불신과 분노와 상처를 갖게 만든다. 물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며 삶을 꾸려가는 아빠도 많이 있다.
그분들은 당연히 상담가인 나를 찾지 않는다.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찾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혹시 그 가정이 한부모 가정이라도, 그래서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더라도 그들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기를, 나를 찾을 일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상담의 자리에 나오는 아빠들은 그렇지 않기에 상담사를 찾게 된 것이다. 나는 그분들이 나와 같은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짐을 인식하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볼 줄 아는 눈을 지니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 중 아닌 건 아니라고,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소리쳐 나와 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아빠도 슬프고 아프다. 그렇지만 이만큼만 슬프고 이만큼만 아프기를 도전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우리 삶을 선택하지 못한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의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은 아니다. 그건 그냥 내게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나는 아버지가 없다. 아니, 사실은 아버지가 있지만 내 아버지는 아니었다. 내가 2살 때부터 다른 살림을 사셨던 아버지는 내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기억 속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끔 만날 때마다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2살 핏덩이를 안고 시댁에서 나오시게 되었다. 그 이후 쭉 아이를 혼자 키우시며 방학 되면 나를 큰아버지 댁이나 아버지에게로 보냈다. 핸드폰이나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미리 연락도 없이 무작정 갔는데 일터에서 나를 본 아버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기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나는 그곳에서 방학 동안 한 달여를 지내다 돌아오곤 했다. 그런 내게도 든든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긴 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학교로 아버지가 찾아오셨다. 50권짜리 세계 명작 동화 전집을 들고 와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아버지가 나는 그렇게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할 수가 없었다. 모든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며 부러워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실을 나가던 때에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은 무려 40년이 지난 아직도 뚜렷하게 느낄 정도로 벅찼다. 봤지? 우리 아버지야. 그렇게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내 손을 잡아 끌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이었던 나에게 아주 든든한 느낌이 들게 했다. 일회성 이벤트에 가깝던 그 경험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정말 의외로 그 단 한 번의 경험이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나를 스스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심리적 배경이 되었다. 참 신기한 일이다. 그러나 사실 그건 어린아이의 꿈 같은 소원이 이루어진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내 손을 잡고 교실 밖으로 나를 데리고 나간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었어도, 당시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던 부잣집 이모부였어도 아마 나는 그렇게 뿌듯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아버지란
그렇게 갑자기 찾아와 멋지게 손 한번 잡아주면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사회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배움의 시작이 바로 아빠와의 동일시다. 아빠를 통해 아이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습득하며 말하지 않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따라야 하는 사회의 관습과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된다. 아이는 아빠처럼 걷고, 아빠처럼 밥을 먹고, 아빠처럼 말하고, 아빠처럼 행동한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공부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아빠를 따라하는 아이를 생각해보면 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이다. 아이가 자신이 태어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아빠는 아이가 자신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해야 한다. 사실 가르쳐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을 아이는 아빠의 행동과 태도로 드러나는 아빠의 삶을 보며 스스로 배운다. 그것은 말로는 가르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그래서 아빠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든든하게 함께 해주는 존재여야 한다. 그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가르침이 되고 따라야 할 모델이 되고 힘써 지켜야 할 삶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겪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자 빛이 된다. 사람은 가르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삶을 멋지게 보여주는 어떤 존재로 인해 성장하는 것이다. 그 가장 근접한 대상이 바로 아빠다. 나와 같이 아빠 없이 오이디푸스 시절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그 동일시의 대상이 없다는 점이다. 상담의 과정에서 만난 많은 사람을 통해 나는 그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다. 동일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함께다. 영아기를 지나 유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 함께함이 필요하다. 나는 사회가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만 삶을 배웠기에 한치의 유연성도 가지지 못한 그야말로 독특한 고집불통으로 살았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고 그걸 대충 넘기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이었다. 그 적들과 했던 수많은 싸움들은 나라는 존재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너무도 많이 고갈시켰다. 그건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열심히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던 친구가 때론 쉽게 그럼 그렇게 하지 뭐 하고 생각을 바꾸는 게 나는 너무나 신기했다. 나에겐 그런 유연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게는 유연성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함께 해주는 아버지도 없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가끔은 눈 질끈 감고 넘어가야 하는 일도 있음을 나는 알지 못했다. 함께하는 것은 그냥 함께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따라할 수 있도록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돈을 쓰고 관계를 맺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아버지가 말로 일일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매일매일에는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아이가 배워야 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되어
마음에 가졌던 책임감이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 오늘도 이렇게 변명 같은 반성문을 쓴다.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의 중요함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더욱더 몰랐다. 그냥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무엇인가 가르쳐야 한다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더 많이 알게 하고 더 많이 행동하게 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만 가득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아빠의 말이 그저 아득하기만 했을. 그래서 때론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느꼈을 내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아빠가 삶의 과정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애당초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아빠라는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살았던,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 정말 아무렇지 않았던 나의 숨은 상처가 이 반성문을 쓰는 지금에는 살짝 나를 아프게 한다. 노를 열심히 저어도 섬은 멀어져만 갈 때, 돈을 주어도 대화를 해보자고 마주 앉아도, 함께 여행을 가도,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도 귀에 이어폰을 끼고 다니며 기껏해야 묻는 말에 네, 아니오로 답하는 게 전부인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바라보는 건 참 힘든 일이다. 이 외계인들은 도무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때론 지독히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부모를 분노하게 한다. 그런 힘든 시간들을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그저 견디며 보내는 게 우리네 인생이지만 가장 힘든 건 변화나 회복의 조짐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통해 얻게 되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기력감이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아빠들에게 문득 찾아오는 이 감정은 사실 그 막막한 시간을 견디는 것보다 더 힘들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4월의 어느 날, 그렇게 아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무기력함이 온통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어 일상생활도 힘들어진 민수 씨가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나름대로 인간관계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자부하던 민수 씨에게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삶 전체를 불안하게 했다. 민수 씨는 그 불안을 견디기 힘들어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다. 스스로 상담을 받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를 찾아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회복의 첫걸음이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문제는 치료나 회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그냥 참고 견디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 남에게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밥을 못 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며 관계를 망쳐버리고 온통 사방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런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은 망설이게 되는 게 사실이다. 민수 씨는 무척이나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민수 씨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자신은 아내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 민수 씨가 가진 문제의 핵심이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족 내에서 꽤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가족관계를 이끌었던 민수 씨였다. 그런 민수 씨가 지금 자신의 존재가
가족 내에서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무기력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민수 씨의 아내와 아이가 남편이고 아빠인 민수 씨를 싫어하고 존중하지 않을까? 이런 상담을 진행할 때 상담사로서 내가 제일 처음 가져야 하는 의문이다. 몇 회기를 지나면서 나는 내가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내와 아이는 민수 씨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가족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민수 씨로 하여금 아내와 아이의 행동과 태도를 그렇게 느껴지게 했을까? 어느덧 민수 씨와의 상담 주제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가족 내에서의 불신 등을 지나 민수 씨 내면에 있는 그 무엇으로 바뀌었다. 대상 관계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3살 이전에 형성된 대상과의 관계 경험이 인간에게 무척 중요하며 그 경험의 핵심은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의 경험으로 마음속에 형성된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상담학에서는 표상이라고 한다. 인간은 누군가 나 이외의 대상과 관계를 형성할 때 이 표상을 그 대상에게 투사하면서 1차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사실 인간은 우리 앞에 있는 존재 그 자체와 처음부터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나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를 핵심 주제로 삼는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2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첫째는 내 안에 만들어진 표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 형성됐는가이다. 자기 안에 있는 표상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표상이 투사된 대상이 아닌 진짜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대상의 진짜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삶의 성장이고 발전이며 인생을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왜곡된 표상과 그 투사로 인해 평생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의 진실함과 마주하지 못하기도 한다. 아내와 아이는 남편이고 아빠인 민수 씨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아내와 아이에게 민수 씨는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 표상을 투사하고 있었다. 민수 씨의 삶의 과정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수치스러웠던 아픈 경험들은 때로 별것 아닌 것처럼 흘려보내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아 민수 씨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어떤 방송에서 한 유명인이 상처를 누가 주면 다시 돌려주고 오세요. 그걸 왜 받아와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농담인 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기분이 남았다. 상처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주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상처는 그것을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순간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그 경험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가 모두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자기 안에 자신이 만나게 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이 자리 잡는다. 아내는 늘 민수 씨에게 내가 아니라고 하면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당신은 늘 당신 맘대로만 생각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 민수 씨가 이미 아내와 아이의 말을 왜곡하고 오해해서 듣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 빨간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의 안경이 빨간 것이다. 그러니 회복은 바로 내 안경의 색을 바꾸는 것, 즉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 퇴근 후 집에 들어가 오늘 너무 피곤하네 라는 한마디를 던진 민수 씨는 그 말에 대한 아내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민수 씨 마음을 알 턱이 없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세상에 힘들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사는 게 다 피곤한 거지 뭐 라고 말한다. 그런 아내의 태도와 말을 민수 씨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저런 태도를 보이고 저런 말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민수 씨의 경험은 지극히 부정적이었기에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보는 빨간색 아내 역시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민수 씨 내면의 수치심으로, 무기력감으로, 때로 분노로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민수 씨가 아내에 대해 드러내는 반응이 좋을 리 없다. 결국 그렇게 오가는 몇 번의 대화는 부부싸움이 되어 가족의 저녁 시간을 망쳐버리곤 했다. 아이들도 당연히 이러한 과정에 알게 모르게 참여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아내나 아이 모두 남편이자 아빠인 민수 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된다. 아내는 남편이 왜 저렇게 늘 시비를 거는지, 왜 부부의 대화가 이렇게 결론나게 되는지, 왜 모든 말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민수 씨는 사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투사처럼 인생을 살아왔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리라. 어쨌든 민수 씨는 그렇게 살며 마주하게 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믿었지만 그들은 그를 배신했고 절망하게 했으며 분노하게 했다. 기억나는 가장 첫 번째 배신이 아버지였다는 그의 말은 우리의 상담을 민수 씨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민수 씨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작점이 되었다.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일당으로 살아가는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었다. 늘 아이에게 맛있는 것과 좋은 장난감을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약속이 지켜진 일은 없었다. 아버지는 지방으로 다니며 여러 건설 현장에 참여하셨는데 한 번 가면 보통 석 달은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석 달을 기다린 아버지와의 약속은 언제나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집에 온 아버지는 자신과 어머니, 동생에게 늘 화를 냈고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무언가를 뺏어가기도 했다. 민수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깨끗이 접었다. 문제는 그러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민수 씨에게 만들어준 부정적 표상이었다. 민수 씨에게 자신과 관계를 맺는 대상은 거짓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그럼에도 당당하게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존재였다. 물론 민수 씨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잊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한 상처와 아픔은 민수 씨 내면에 부정적인 표상이 자리 잡도록 했다.
그렇기에 민수 씨의 인간관계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했고, 내가 상황을 통제할 힘을 지니고 있어야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내 것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수 씨가 자칭 인간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자부하는 민수 씨의 인간관계는 사실 대단히 표피적이었고 형식적이었다.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나이스하게 들어주는 민수 씨의 노력은 사실 자신의 부정적 표상으로 인한 불편함을 누르고 그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갈등을 피하려는 민수 씨만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런 노력은 민수 씨를 무척 힘들고 지치게 했다. 그래서 가정은 민수 씨가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어야 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민수 씨는 그곳에서 자신의 부정적 표상을 투사하여 아내와 아이를 왜곡하고 오해했다. 눈치 보거나 참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에 그랬던 것이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뿐인데, 아빠는 그런 아이의 말과 행동을 반응이 떨떠름하고 표정이 어정쩡하다고 오해한다. 자연스럽게 아빠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건 몰라요, 그건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놈이 날 속이려 하는구나, 이놈이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아빠는 뭐 하려 하는데? 어디서 이런 거 배웠는데? 하며 아이를 몰아붙이고 별거 아닌 일에도 화를 내게 된다. 아이는 아빠에게 어떤 말도 하기 힘들어진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하니 결국 아빠와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또 다른 오해와 왜곡을 낳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좋은 아빠로서 민수 씨의 회복은 사실 민수 씨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스스로에 대한, 내가 관계하는 수많은 타인에 대한 표상을 통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안의 표상이 왜곡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은 민수 씨가 앞에 존재하는 대상을 자기 안에 있는 표상으로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킬 것이다. 아이가 울면 우는 것이고, 아이가 짜증을 내면 그냥 짜증이 난 것이다. 그 행동과 태도는 민수 씨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아이는 그냥 아이이기 때문이다. 아이에 대한 마음의 왜곡은 아이를 억울하게 하고 아빠와 대화하고 아빠를 존중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든다. 가장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표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표상으로 자신과 가족의 관계를 망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모든 가족의 아픔과 상처의 원인이 표상이라는 말을 하려는 건 더욱더 아니다. 하지만 때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좀 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정에 한 번은 도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노를 저을 줄 모르면 열심히 노를 저어도 섬은 점점 멀어져만 간다. 작은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젓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가장 어려운 건 이렇게 저으면 저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를 열심히 저어도 배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곳이 잔잔한 강물이 아니라 파도치는 섬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더욱 그렇다. 출렁이는 파도라는 또 다른 난관이 떡하니 우리를 비웃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빠가 되려면 자신에 대한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낯선 이해가 바로 노를 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좋은 아빠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태어나 꼼지락거리는 아이의 울음에 쫓기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기대와 노력은 허무해져 버리고 만다. 남는 건 마주한 현실이 요구하는 그야말로 몸으로 견디며 배우는 생존이다. 그건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든 익숙해질 수 있다. 있는 힘껏 최대한 노를 저으면 어쨌든 하염없이 물에 밀려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끝도 없이 저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마주하는 어려움이고, 노 젓는 곳이 잔잔한 강물이 아니라 느닷없이 파도가 몰아치고 나는 바다라는 점이 다음으로 대면해야 하는 어려움이다. 아무리 아이에게 잘해주려 해도 사춘기 아이는 점점 멀어져만 간다. 가까이 보이는 섬은 만만해 보이지만 우리 사이에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아이들을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 할 때도 있다. 그래도 노 젓는 법을 배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행복하기만 해야 할 관계를 그렇게 힘들게만 경험하고 있는 민수 씨가 참 아프게 느껴진다. 자기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민수 씨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아빠들이 조금만 눈을 들어 나와 내 가족을 향한 소중한 사랑의 의미를 물어보고 찾아보고 알고자 노력하는 그 자리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아빠들은 자식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뭘 물어봐도 다 아는 아빠,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아빠, 힘드는 일은 도맡아 하는 슈퍼맨 아빠. 이런 생각은 아빠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의 모습일 뿐 아이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에게는 그저 자기 곁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자기를 잘 이해해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늙어서도 아이들에게 아버지 말고 아빠라 불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